중장기적으로 인간의 이 노동력들을 로봇들이 다 대체를 하거나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한 수경 원대의 시장 규모가 또 형성이 되고 될 수 있고. 여러분, 여기 반도체 말고 저희들도 있어요 라고 로봇주와 우주 방산 기업들이 손을 들고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것도 같아요. 올해는요, 반도체 대형주가 그만 갈 때 혹은 잠시 쉴 때 그 다음 타자가 누가 될까 저희가 딱 꼽아보니 로봇, 방산, 우주, 항공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또 투자 방향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선임연구원과 자세히 알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오랜만에 뵙습니다. 한 반년 만인 것 같은데 그 사이에 일단 승진하셨고 연구원님 앞에 그 직책이 길어지면 승진하신 거 맞죠? 맞습니다. 그래요. 선임연구원이 되셨고 로봇도 그 사이에 발전을 참 많이 했는데 로봇주 보니까 눈부실 정도예요. 특히 매일매일 중국에서 올라오는 유튜브들 보면 살짝 무서울 정도인데 올해 전반적으로 로봇주 어떻게 평가를 하시나요? 일단은 이제 사실 작년도 2025년도에도 로봇주들이 거의 2배 이상은 최소 다 올라 있는 상황들입니다. 시가총액 합계로는 200% 정도 상승을 했기 때문에 사실 올해도 이 상승세가 과연 지속이 될까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우려들도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사실 아직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은 쉽사리 꺾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는 최소 상반기까지는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1월달에 이제 CES 이벤트가 있었고 거기에서 이제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굉장히 성공적으로 공개를 했는데 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이제 테슬라가 나올 거고 이제 테슬라가 또 머지않아서 2월달, 3월달에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의 3세대를 공개를 할 예정이어서 또 계속해서 이 시장 기대감들을 좀 끌고 가볼 수 있는 포인트들이 많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초에 CES에서 이제 현대차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로봇 회사에서 아틀라스 공개했잖아요. 이거 가지고 현대차가 관세 충격을 받든 차가 덜 팔리든 일단 로봇주로 가자 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잖아요. 오늘은 다시 연구원님 오시는 줄 알고 올라가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게 아틀라스의 영향으로 한동안 올라갔다가 가만히 있어봐. 아틀라스가 시판되려면 얼마나 남았지? 요 생각이랑 이거 B2C 아니잖아. B2B잖아. 그럼 한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현대차와 아틀라스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현대차는 현대차에서 추구하는 부분들이기도 하지만은 더 이상 우리는 자동차 회사가 아니다, 로봇 회사다라는 내용들을 이제 표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CES에서도 자동차 이야기는 거의 없었어요. 다 네. 로봇 이야기만 했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로봇으로 이제 전환이 될 거고 결국 이 로봇이라고 하는 이 신성장 분야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고 하는 회사를 21년도에 투자를 했었었고 사실 시장에서는 또 이 휴머노이드가 이제 있는데 과연 거기서 누가 제일 잘하냐라고 했을 때는 사실 작년도까지만 해도 테슬라가 제일 잘한다는 평가들이 주를 이뤘었었는데 이번 CES에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가 이제 진짜로 오프라인에서 공개가 되고 거기서 움직이는 것들 그리고 또 이제 AI 관련해서는 이제 로봇 AI 쪽에서 탑 티어인 구글과 또 협업을 하면서 하드웨어 최고봉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최고봉들이 만나면서 이 기술 수준이 결코 테슬라에 뒤지지 않는다. 근데 이제 기업 가치 측면에서는 테슬라보다는 훨씬 더 저평가를 받고 있으니까 결국은 장기적으로는 이 로봇에 대한 밸류에이션들이 더해지면서 구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을까라는 예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로봇이 유망해서 장기적으로 올라갈 거야 이건 예상을 하는데 투입 대비 산출 그러니까 추수의 시점이 너무 뒤로 미뤄지면 추gun기가 길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럼 투입 대비 산출이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그 시점이 올해 안에 연말쯤 괜찮을까요? 아니면 올해 만약에 파종을 하시면 네. 내년 후년 돼야 그때 추수를 하신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사실 저희는 로봇을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단기도 장기도 저는 개인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면은 단기적으로는 이제 여러 가지 기대감들 때문에 좀 높은 변동성들이 있을 수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아래로도 변동성이 있긴 하지만은 상방으로도 변동성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좀 저희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여전히 접근이 가능하다. 다만 이제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거는 이 산업의 성장이 뭔가 당장 이 숫자들이 찍히거나 휴머노이드들이 산업 현장이나 이 가사 현장에 투입되는 것들은 또 아니어서 이제 롱텀하게 이제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고 있는 게 지금 이제 일각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는다. 과연 100조 원에서
시가총액이 끝날까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최근에 이제 우주항공 쪽에서는 스페이스X가 이제 상장을 하는데 뭐 어마어마한 기업 가치의 평가들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우주 시장이 더 클까 로봇 시장이 더 클까 하면 사실 저는 거의 호각을 이룬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인간의 이 노동력들을 로봇들이 다 대체를 하거나 이제 보완을 하는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면은 이제 저희는 한 수경 원대의 시장 규모가 또 형성이 되고 될 수 있고, 근데 거기서 의미 있게 기술적인 경쟁력이 있고 시장 점유율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이 기업 가치의 상승은 사실 저는 좀 자명하다라고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생각하면 전 세계에서 로봇을 주로 하는 회사 중에 밸류가 이렇게 싸게 책정돼 있는 데가 어딨어 하면 저렴해 보이기도 하는데, 한 가지 투자자들이 좀 고민하시는 게 뭐냐면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따로 상장을 해버렸을 경우 현대차가 받고 있던 이 고밸류 가능성이 희석되지 않느냐.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주가가 올라갈 테지만 현대차는 알맹이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아닐까? 마치 과거에 LG 엔솔, LG 화학의 관계처럼 이런 전망하시는 분들도 계시던데 어때요? 사실 정확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이제 현대차 그룹에서 전체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지분을 한 이제 90% 정도 네. 보유를 하고 있는 거고, 다만 이제 IPO를 하게 되면 이제 신주 발행을 하면서 이 해당 기업들이 갖고 있는 지분율이 낮아질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이제 희석될 수는 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이제 그런 기업 가치나 이 지분 구조 측면에서는 당연히 영향은 있겠지만 이제 사업적으로의 뭐 시너지나 그리고 또 이제 현대차가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들을 일부 양산하는 관점에서도 접근이 가능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기업 가치 측면, 그러니까 지분 네. 구조만 보고 있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현대차가 또 이 로봇 사업에서 별도로 향유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실적이나 이 사업적인 성과들까지 본다라고 하면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이 로봇주들이 뭐 비싸다, 뭐 네. 현대차가 주가가 이렇게 가는 게 말이 안 된다라고 판단하기에는 사실 또 그마저도 이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는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방향성들을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네요. 보스턴 다이내믹스 로봇 만들어서 2년 뒤에 미국부터 공장부터 채우기 시작을 한다고 하면 그 어디서 조립을 하겠어요. 네. 현대차가 만들어서 납품을 할 테니까 네. 요거 잘 되면 누이 좋고 매부 좋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네. 요즘 보면은 휴머노이드 로봇 전 세계에서 한 10대 중에 4대는 중국에서 만든다고 하는데, 중국산하고 현대차의 아틀라스하고 요 비교를 해본다고 하면 어떤 게 더 센 거예요? 사실은 이제 중국산 로봇들이 작년부터 해서 시장에 많이 공개가 되면서 많이 이제 시장에서도 충격도 많이 받으시고 네. 놀라기도 많이 하셨는데, 사실 이제 결국은 저희가 이 상용화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공장이라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사에 들어와서 로봇들이 동작을 해야 되는데, 그 동작 관점 또는 상용화 관점에서는 이제 제품에 대한 신뢰도와 뭐 내구성 여러 가지 이제 제품의 상용화 관점에서의 접근들이 필요한데, 아직 네. 중국 로봇 기업들은 가격은 싸나 이게 과연 내구성이 있을지, 저희가 뭐 5년이고 10년이고 쓸 수 있을지에 대한 이제 그런 제품적인 퀄리티가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올해 1월달에 현대차가 아틀라스를 공개하고 나서부터 조금 이제 시장 뷰도 많이 바뀌고 있는 게, 예전에 중국 기업들이 막 춤도 추고 뭐 뛰어다니고 네, 부채춤 추고 맞습니다. 격투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많이 맞아요. 보여줬는데, 네. 이제 시장에서 깨닫기 시작을 했어요. 과연 저렇게 춤추고 뛰어다니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들을 하는 거죠. 어따써 이렇게요. 그렇죠. 그런데 현대차는 이번 CES에서 제조 현장에서 뭔가 물건들을 옮기고 뭔가 이제 운반을 하고 조립을 하는 거에 대한 비전들을 보여주면서, 물론 우리도 할 수 있다. 사실 어제 그저께도 현대차 아틀라스가 백덤블링하고 네. 상당히 다이나믹한 동작들을 보여줬었는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할 수 있지만은 제조 현장에서 투입돼서 상용화할 수 있는 그 방향성을 바라보고 있다는 측면에서 뭐 중국과 또는 뭐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추구하는 방향성이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로봇 얘기할 때 관절이 정말 중요하다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자는 그 로봇 시장에 끝판왕 궁극기는 계란 후라이 가능해? 계란 옮기는 거 가능해? 이거라고도 얘기를 하던데, 로봇 손은 또 한국이 제일 잘 만든다고 들었거든요. 한국이 가지고 있는 이 관절 또 로봇 손 만드는 기술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사실 손에서 저희가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냐라고 하면 사실 또 그렇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 손이라고 하는 분야가 이제 막 태동하기 시작한 상황이에요. 사실 손이라고 해서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은 예전에는 그리퍼라고 해서 손가락 2개짜리, 그러니까 네. 흔히 보시는 인형 뽑기 같은 이제 그런 손들이 레고 손. 맞습니다. 네. 레고 손 또는 뭐 인형 뽑기 손 이런 것들이 많았었는데 이제는 이제 인간형, 그러니까 손가락이 최소 뭐 3개, 4개, 5개 있는 손들이 이제 막 개발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우리나라가 뭐 몇몇 회사들이 이제 오래전부터 그 인간형 손에 대한 개발들을 해왔기 때문에 조금 이제 축적되어 있는 선행 기술들은 많다라고 생각들을 하고 있고, 사실 이제 뭐 저희가 앞서 나가고 있는 것도 맞지만은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에서도 좀 치고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네. 결국은 이제 더 이 기술적으로 이 초격차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투자들도 많이 이제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거기에 들어간 이제 액추에이터 관절에 대해서도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 손이라고 하는 게 뭐 저희가 손을 보면 그 손 자체이긴 하지만 안에 여러 가지 뭐 그 로봇으로 따지면은 액추에이터가 들어갑니다. 뭐 최소 뭐 10개에서 30개까지도 손가락들이 이제 들어가게 되고, 뭐 원가로 따지게 되면은 원가 비중에서 최소 50%에서 70% 정도를 차지를 하다 보니까 또 우리나라 그 손도 잘 만들지만 또 네. 액추에이터 측면에서 경쟁력이 있으니까 그 2개 시장을 다 가져갈 수 있을 거란 그런 생각들도 많이 하고 있죠. 그러면 이런 게 중요하다라고 하면 우리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전 세계 많은 업체들이 여기 뛰어들고 있다고 하던데 우리나라도 꽤 잘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못지않게 열심히 달리고 있다. 어떤 나라가 있어요? 사실 또 여기서는 중국이 부딪히게, 손도 중국이 부딪히고 있고, 이제 중국에서 이제 계속 여러 로봇 전시회들이 있어요. 근데 네. 그 전시회들의 동향들을 보면은 작년 초에는 이제 조금 휴머노이드 그 자체로서 공개를 많이 했다고 하면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손만 공개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거 약간 괴기스럽기도 한데요. 네, 결국 손이 중요하니까 네. 우리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겠다라는 기업들이 많아져서 결국 중국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가 여기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면은 항상 저는 조금 이제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산업에도 말씀을 드리는 게, 손이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은 작업 때문에 필요한 건데, 그렇죠. 작업이라고 하는 걸 저희가 또 풀어서 말하면 이제 물체를 뭔가 조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조작이라고 하는 것도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 물체와 물리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그런 이제 행동들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상호작용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손의 그 자체로서 이 껍데기처럼 움직이고 쥐었다 폈다 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이제 감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손에 들어가는 뭐 촉각이라든지 아니면 뭐 카메라 센서라든지 오히려 인지에 대한 영역들이 앞으로 더 중요해질 수 있으니까,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앞으로 가야 될 길들은 이 촉각 센서나 이런 인지에 대한 그 개발 투자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쪽 시장에서 관절 업체라고 하면 약간 정말 스산하게 들리실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로봇 관절 업체들 앞으로 돈 잘 벌 거다. 우리 이거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네요. 맞습니다. 지금 뭐 손에 들어가는 관절들도 있고, 그리고 로봇의 신체 부위에 들어가는 이제 몸통에 들어가는 관절들도 그렇죠. 있는데, 뭐 지금 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정도 이상 차지하니까 아, 무릎에 도가니 부분 비쌀 것 같은데요. 막 비쌉니다. 네. 실제로 비싸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휴머노이드 시장이 100조원이 된다라고 와. 하면은 액추에이터 시장은 뭐 최소 뭐 그래도 한 50조원은 되지 않을까 절반 이렇게 정도. 생각을 해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액추에이터 기업들도 저희는 계속 유망하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완성품으로서의 피지컬 AI를 보여주는 로봇 요 전체 다 뿐만 아니라 부위도 굉장히 유망한 산업이 될 수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제품보다는 오히려 부품 기업들도 좀 저희는 관심을 부품이요? 가져보자 생각을 합니다. 아, 부품 기업들 우리나라에 부품 기업이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부품 기업들 굉장히 많고요. 로봇 전문 기업들도 있지만은 최근에 또 재밌는 현상들이 네. 이제 현대차가 로봇을 하겠다라고 그렇죠. 이야기를 하시니까 현대차에서 여러 가지 자동차 관점에서 부품 협력들을 하던 협력사들이 있는데, 그 협력사들이 로봇에 진출을 하기도 시작을 했고, 아, 만도 등등 이런 회사들. 맞습니다. 네. 또는 뭐 전자전기 쪽에서도 이런 이제 부품사들이 로봇 쪽으로 넘어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거의 산업이 지금 대융합되고 있는 아, 상황에 돌입해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벌써 그 단계로 넘어갔군요. 네. 한동안은 자동차 회사가 이제 차보다 로봇 많이 만들면 그 회사들 다 망하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아닙니다. 로봇 부품도 저희가 맞습니다. 만듭니다. 네. 이렇게. 그러면 중국으로 한번 눈을 돌려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IPO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중국에도 자고 일어나면 IPO 한다는 회사들 많잖아요. 네. 로봇 회사들도 지금 줄을 쫙 서 있다고 하는데 이쪽에서는 유망하게 대기하고 있는 선수들 누가 있어요?
일단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회사가 한 4-5개 정도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시장에서 관심이 많고 또 유튜브나 기사에서 보시는 이제 로봇들이 네. 이 유니트리 로보틱스라고 하는 아, 회사의 진짜 많이 봤죠. 네, 그 회사가 네. 올해 IPO를 뭐 한 6월 정도에 하겠다라고 계속 이제 준비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딤 로보틱스라든지 뭐 러지 로봇, 에지봇과 같은 여러 회사들이 IPO를 대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에지봇 그 재밌더라고요. 거기 쇼케이스라고 할까? 여기에서 진행도 로봇이 하고 아, 네네. 쇼도 로봇이 하고 네. 에지봇이 키가 되게 큰 로봇은 아니었는데 나와 있는 로봇이 그거 보니까 야 진짜 가까이 와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로봇 갈라쇼. 이걸 이제 로봇끼리 해버리는 그런 시대가 왔는데 그러면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 ETF가 종류가 많은데 이쪽도 투자자들이 접근해 보시기가 여전히 괜찮은가요? 사실 지금 그 차이나 휴머노이드 ETF가 이제 여러 운용사에서 상품으로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들인데 아직까진 방금 말씀드린 유니트리 로보틱스나 이런 기업들은 상장이 안 되어 있어서 네.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상장되어 있는 뭐 휴머노이드 회사 유비테크라고 하는 회사를 더 비롯해서 지금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또는 뭐 중국에서 여러 가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처럼 부품 밸류 체인들도 담당을 하는 기업들이 여러 있습니다. 네. 그 회사 부품사들 중심으로 상품이 또 구성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서 뭐 부품주들 투자하신다 관점에서는 뭐 한국도 있지만은 이제 중국도 저희는 이제 뭐 한국산 그 부품이라고 하는 게 한국산 부품만 쓰이는 게 아니라 중국산 부품들도 다수 채용이 되고 있으니 네. 저희는 뭐 접근하기에도 이제 용이하다. 다만 이제 기대를 하는 거는 말씀드린 유니트리나 아니면 에지봇과 같은 큰 이제 또 유망한 기업들이 상장을 해서 그 ETF의 구성 종목으로 들어오게 됐을 때가 저희는 더 타이밍적으로는 의미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서 그때 조금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도 합니다. 그러면 올해 하반기에 이제 IPO 하고 나서 상품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쯤 거창판에 그런 것들이 다 상장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요. 그때 시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방산을 한번 볼까요? 지금 보면 미국의 방위비 증액 등으로 지난달에 방산주 급등했다가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감 속에서 4분기 실적은 요거는 예상보다 좀 별론데 이런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올해 쭉 봤을 때 방산주 전망은 어떨까요? 사실 저희는 방산주에 대해서 계속 좋게 좀 전망들을 하고 있는 지난번에도 상황입니다. 좋게 네, 보셨고 네. 사실 그 사이에 주가가 많이 오르긴 또 많이 했습니다. 올랐고 네. 저는 이제 방산 보실 때 항상 그 지정학적인 부분들과 그리고 수주 실적을 다 같이 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해 이 세 가지 포인트에서 2026년 어떨까라고 저희가 전망을 해보면은 실적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이 기저가 너무 많이 올라왔어요. 뭐 2022년에 한국이 수주를 많이 받았던 네.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찍히면서 거의 어떻게 보면 실적 측면에서는 지금 단기적인 피크에는 좀 도달해 있는 상황들이어서 실적은 아쉬우나 네. 또 20년대 후반 또는 30년대에 저희가 먹거리를 볼 수 있는 수주들이 올해 또 많이 들어오는 한 해거든요. 거기에다가 뭐 지정학적으로는 계속 불안한 상황은 크게 뭐 러브가 휴전을 한다 또는 뭐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정학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어서 지정학적으로는 방산 쪽에는 뭐 센티먼트 측면에서 이제 우호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수주 관점에서도 올해 저희가 조심스럽게 예상을 하는 거는 2022년도에 방산 저희 최대 수주액을 기록을 했었었는데 네. 그때가 170억 불을 수주를 했었었거든요. 올해 저희는 최소 200억 불 이상 수주할 수 있을 걸로 보고 네. 있어서 과거 이제 최고치를 경신을 한다라는 네. 관점에서 이 수주 관점에서 좀 방산 업종들을 좋게 보고 있는 이제 상황들이고 다만 이제 수주는 상당히 롱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이제 앞으로의 실적에 대한 이제 그런 이제 곡간을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네. 거니까 그 구조적으로는 우상향 하나 다만 단기적인 그런 매 분기 실적 발표 때는 조금 주가 흐름들이 이제 출렁일 수는 있으니 특히 이제 상반기 때 그 저희는 실적을 상저하고로 보고 있는 상황들이어서 조금 이제 이런 실적 시즌 때 조금 이제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셨다가 이제 실적이 끝나고 조정을 받으면은 네. 계속 그때 좀 채워가는 형태로 투자 전략들도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주는 뭐 올해 뭐니 해도 스페이스X 상장하는 거 이거 관심들 많이 갖고 계실 텐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그러면 시장에 있는 돈이 우주 이쪽으로 싹 몰린다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일단은 뭐 시가총액이 거의 제가 기억하기에는 1,0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들이어서 네. 이제 수급들이 어찌되었든 우주 쪽으로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또 그렇게 대형주들이 움직이게 되면
되면은 이제 관련된 산업들까지 낙수 효과가 또는 이제 스페이스X가 낙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스페이스X가 그렇게 높은 가치를 평가를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비교군의 회사들의 기업 가치가 같이 한번 이제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네. 리레이팅을 받을 수 있는 포인트들이 있어서 계속 우주 산업에 대해서도 이제 시장 관심들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음모론이라면 음모론일 수도 있겠지만 예컨대 테슬라 주주들이 그동안 장투하셨던 분들이 난 이제 돈을 많이 벌었다 하면 이걸 이제 차익 실현을 해서 스페이스X 상장한 뒤에 그쪽으로 투자가 몰릴 거다. 이런 전망도 있고 기관이 빅테크에서 미리미리 빼서 실탄 장전하고 있다가 움직일 거다. 이런 시나리오도 있거든요.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그 투자의 방향성 또는 수급에 대한 방향성들은 예측하기는 어렵기는 그렇죠. 합니다만은 네. 저희는 이제 수급 자체가 이 스페이스X나 이제 우주 쪽으로 넘어올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우주 하면은 사실 굉장히 손에 딱 잡힌다 이렇게 보기엔 좀 어렵고 미국의 어떤 회사에 우리나라 기업이 투자를 했다 보통 이런 식인데 우주나 항공 쪽이 만약에 사람들의 관심을 딱 받는다고 할 때 우리는 한국에 있는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미국 시장으로 건너가시는 게 맞아요? 사실 이게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네. 이게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뭐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높아지는 거는 맞습니다. 다만 네. 이제 우리나라가 그럼 우주 산업에서 과연 경쟁력이 있느냐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해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뭐 미국에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이유는 사실 저희가 뭐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하고 뭐 네. 우주 발사체를 많이 쏘아 올리고 위성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는 뭐 미국 입장에서는 좋은 거긴 하지만은 사실 이게 로봇이랑도 비슷하긴 합니다. 이게 네. 우리나라가 그 경쟁력 측면에서는 아직은 좀 열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서 조금 이제 저희는 보수적으로도 볼 필요는 있다. 다만 우리나라에서도 중장기적으로 우주 산업을 계속 육성을 할 수밖에 없고 거기서 이제 직접적으로 뭐 우리나라가 위성 쏘아 올릴 때 관련되는 뭐 회사라든지 아니면 우주 발사체에서 그런 이제 영모들을 담당을 하고 있는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좀 현실적으로 저희가 접근할 수 있는 기업들을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양승윤 선임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